1교시 시작하기 전에도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할 거고,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숙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안 까먹어야 매일 성실하게 임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일단 저기부터 아까 앞에서 뭐 이런 거 봤죠? 아마 이제 그냥 보고 넘어갔을 거예요. 전화번호 저장했어요 혹시? 했어요? 안 줘도 되겠네. 궁금한 게 있거나 건의할 게 있다 한번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학년은 어휘 테스트가 없어요. 단어를 뭐 따로 막 단어장에 달다 암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는 스스로 체크하셔가지고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가져오셔도 따로 테스트는 없다. 오늘 한수 모의고사를 받았죠? 봉투에 들어있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매주 나가는 모의고사인데, 오늘은 한수 모의고사 봉투로 나갔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 모의고사 시험지처럼 비포용지에다가 꼽아가지고 한 분씩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풀어와야 보는 게 숙제입니다. 풀 때 80분 시간을 꼭 재면서 푸는 거야. 반드시 80분 시간 딱 재고 그 시간 안에 푼 결과를 OMR, 여러분 교재 있죠? 받은 교재, OMR 교재에다가 마킹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보면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펼쳐보시면 여기다가 마킹 다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의미 있는 결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어떻게 봤느냐를 기록하는 공간이 있는데, 몇 회차를 언제 내 선택 과목 보고 몇 분의 시간이 걸렸고 채점하고 나서 어느 영역에서 얼마나 틀렸냐를 기록해 오시면 된다. 명심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80분 시간을 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얼마나 맞힐 수 있는지가 계속 기록에 남을 수 있거든요. 시간을 반드시 재면서 푸시고, 근데 이렇게 당부를 해도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은 10문제 풀고, 내일 5문제 풀고, 내일 모레 15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잘자르고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80분 시간을 좀 푸시다. 기록 꼭 해오시고, 학원에 딱 들어오면 앞에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출입문 바로 앞에. 거기 책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노란 바구니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언배, 하나는 화작. 여러분 선택 과목에 맞게 OMR 교재를 갖다 제출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알았죠? 숙제 잘 해오시라는 얘기고, 나머지 뭐 이제 혹시 이제 학원 새로운 친구들은 모를 테고, 기존에 다른 친구들은 알긴 알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랐던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학원에 멘토 언니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 앞에 언니 하나 앉아있는 거 봤죠? 우리 멘토 언니인데, 사실 뭐 우리 선생님들 일 도와주는 게 주 업무긴 한데, 우리 재원생들, 우리 후배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상담도 해줍니다. 저 언니는 지금 연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영역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시콜콜하게 내가 뭐 수학학원을 좀 옮기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다, 뭐 그런 공부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상담은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신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관심 있게 봐주면 좋겠고, 이건 사진으로 좀 찍으세요. 특히 이제 들은 꼭 찍어둬야 돼요. 줌 수업들을 익숙하게 많이 해봤죠.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써봤을 텐데, 우리도 클래스룸을 이용한다. 이미 만들어놨고, 여기에는 우리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것들의 자료와 수업 영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복습을 좀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추가 자료가 좀 더 필요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까 1교시 때 특강 안내 받았죠? 특강 안내. 나는 특강 시간표를 보니까 내가 수강을 현강으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클래스룸 들어가시면 특강 수업 영상하고 강의 영상하고 교재 자료 이런 게 다 올라갈 거예요. 특히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매주 저희가 업로드할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못 나와서 수강을 못 한다는 친구들은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직접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다. 꼭 이거 입력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맞죠? 그다음 두 번째, 학원 친구 어플 안 간 친구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들어가서 꼭 까세요. 어플 까시고, 그다음에 요 세 번째는 뭐 우리 학원 공식 홈페이지인데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냥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가입도 한번 해주고, 얘는 좀 해주세요. 우리 학원의 공식
인스타그램. 근데 얘도 가면 재미없어. 가서 그냥 팔로우만 좀 해주세요. 알았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고 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네. 학원 친구 어플 깔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볼 텐데 그 성적이 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영역별로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 학원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그 안에서 나의 위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입시 얘기인데 나는 넘어갈게. 어차피 관심도 없잖아요. 아직 수능은 아직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같잖아. 나중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 네, 공부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질문 있네? 없으면 공부하게. 나라는 이제 이 시간마다 독서 공부를 할 건데 본격적인 방법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나는 여러분 선배들이랑 매해 이제 수능을 치러왔겠죠. 이제 올해 수능도 본 지가 벌써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아니, 그치, 한 달 반이 넘었지. 근데 매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이제 복기라는 걸 하거든요. 1년을 어떻게 보냈나,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나, 우리가 이끌어준 대로 잘 공부를 했나를 쭉 돌아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항상. 근데 올해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아쉬움보다 이 수능 국어라고 하는 과목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출발점은 이거야. 1년 동안 거의 똑같은 내용을 매주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우리 학생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니까 마치 이 국어 과목이 도덕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덕. 중학교 때 도덕 공부해보지 않았어요? 사실 도덕을 공부한다는 건 자체가 되게 웃긴 말이거든요. 근데 도덕을 그럼 왜 공부를 할까 생각해보면 학습 목표는 바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 사람. 그러니까 흔히 뭐 영화이나 드라마이나 아니면 현실에도 뭐 일진놈들이 있는데 이 모난 친구들을 도덕을 가르쳐서 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도덕을 맨날 가르쳐봤자 나쁜 아이들은 그냥 나빠요, 계속. 착한 애들만 그냥 계속 착한 거야. 왜냐면 이 성격이라고 하는 건 좀 말을 바꿔볼게요. 성격 말고 태도.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건 뭔가를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바뀌지 않거든요. 스스로 무언가를 마음먹기 전에. 난 수능 보고 그렇다고 봅니다. 태도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국어는 일단 텍스트를 읽어야 되겠죠. 읽고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근데 한 번 나쁘게 자리 잡은 이 태도는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 너네는 벌써 18년의 인생을 살았지. 그 18년 동안 쌓여온 여러분들의 읽기 습관, 읽기 태도가 엄청나게 높은 탑을 쌓고 있단 말이야. 이걸 한 방에 무너뜨리고 우리가 안내해주는 태도로 바꾸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나의 결론이야. 특히 독서는 계속 태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내가 계속 태도 얘기를 할 거거든. 읽기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봐. 오늘 우리가 1강 독서 공부를 할 텐데 지문 딱 한 개 읽을 거거든요. 근데 그 지문이 320일 뒤에 여러분 수능 지문에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지. 텍스트의 내용은 중요한 거야, 아니야?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텍스트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함양시켜야 되는 건 뭐냐면 읽기 태도라고. 근데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3월달에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본 점수가 수능 점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8년 동안 쌓아온 그 읽기 태도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렇게 갔다 다시 돌아오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그리고 문학이랑 공부하는 맛이 좀 다르지 않나요? 문학은 그래도 태국 따위는 버려도 하루에 한 작품씩 쳐낸다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뭔가 내용도 막 공부하고 외워야 될 것도 같고.
근데 독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텍스트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고 났어. 강의 1시간 반을 들었어. 그 집에 가서 복습을 해본단 말이야. 오늘 내가 뭘 배웠지? 하면 뭐 배웠지? 씨발. 이런다고요. 도대체 내가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왜 듣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독서 공부는 그냥 혼자 지금 읽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 채점하고 오답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답답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굳이 강의까지 들으면서 독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바꾸기 위함이에요. 읽기 태도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벌써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얘는 잘 안 바뀐다고 그랬죠. 거의 안 바뀐다고 그랬죠. 거의 안 바뀌어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지루함과 답답함과 따분함을 잘 견뎌낸 친구들이 바뀌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네도 분명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능 전날까지 계속 국어 공부를 할 텐데 그런 그 답답함과 따분함의 지점들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아 짜증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에이 됐어. 혼자 해. 안 해. 독서 뭐 하나만 하나 똑같은데 뭐. 감을 유지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했다가는 아까 얘기했죠? 3월달에 본 서울시립 청년교육 점수가 수능까지 갑니다. 그대로.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참고 견뎠으면 좋겠다. 잘 참고 견디시고 그리고 꼭 반드시 복습하세요. 복습이라고 하는 게 특별할 게 없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냥 반복적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 지문은 이런 태도로 접근해야 돼. 이런 태도로 풀어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알려주면 그걸 다음 시간 숙제하면서 잘잘 모의고사 풀면서 여러 같은 걸 풀면서 사설을 풀면서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면 체득이 돼요. 그 추가적으로 뭐 하라고요? 지루할 때는 참 견뎌내야 돼. 알았지?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가끔씩 공부하다가 회의감이 몰려온다 그러면 찾아오세요.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질문 있으면 가져오시고. 알았죠? 내 전화번호 저장을 했지? 예습하다가 모르겠어. 내가 따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뭘 모르겠어. 그러면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특강, 뭐 따로 특강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평일날은 오후에 이런 방학이니까 클리닉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가져오시면 개별적으로 지도도 해줍니다. 적극적으로 학원을 활용해봐.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태도는 안 바뀐다고 무수히 반복을 해야 돼요. 지루한 건 견뎌내자. 알았지? 반응들이 없어요. 왜 벌써 정말 절망적이니?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된다. 하시면 되는데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를 특별히 하고 싶었고, 이제는 숙제하는 법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 좀 할게. 여기 적어놨는데 교재에서는 26페이지를 해보세요. 26페이지. 하면 오늘 공부할 지문이 거기 있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혼자 독서 공부를 할 때 똑같죠.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채점하겠죠. 근데 우리는 순서를 좀 달리해봐요. 순서를 달리해보자. 일단 우선 지문을 먼저 읽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먼저 보자. 지문을 먼저 읽지 말고 문제를 먼저 보자. 문제를 먼저 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딱 하나예요. 1차적인 목적이 딱 하나거든. 문제를 보시고 내가 먼저 풀 수 있는 문제랑 나중에 풀어야 되는 문제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너네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을 텐데 80분 안에 45문제를 내가 여유를 가지고 풀어내기는 어렵다. 아마 여러분 모의고사들을 최소한 8번 정도 이상 봤을 텐데 그때마다 겪었던 어려움들이 거의 대부분 시간 부족 문제일 거야.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풀어내려면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먼저 하는 것보다 쉬운 걸 먼저 빨리 끝내놓고 어려운 데에다가 시간 투자를 더해서 그 문제를 맞춰내는 게 관건이란 말이야. 그러니
지문을 먼저 보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해보는 거예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딱 보시면 네 문제가 딱 보일 텐데 본능적으로 뭘 먼저 풀고 싶냐면 그죠? 사문을 먼저 풀고 싶죠. 어휘 문제니까. 어휘 문제는 글 전체의 내용, 흐름, 맥락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 문장에 있는 단어 또는 그 앞뒤 한 문장 정도 참고하시면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어요. 보통 어휘 문제 푸는데 시간이 30초 이상 안 걸립니다.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럼 4번을 제일 먼저 푸는 거야. 1번 보세요. 1번. 1번의 발문을 보세요. 1번의 발문 쪽 읽어보세요. 어쩌고 적절한 것은 물어봤죠. 소위 이런 문제를 뭐라 그래? 내용일치 문제라고 그러지. 내용일치 문제. 내용일치 문제. 내용일치 문제는 문제 구성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문의 내용이 선지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사실 얘는 국어 능력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뭘 테스트하는 거냐면 얘는 시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니네가 지문에 있는 내용을 선지에서 잘 발견할 수 있니? 있는 걸 없다고 판정할 수 있니? 없는 걸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니? 이걸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지. 엄청 쉬운 문제야. 내용일치 문제는 보통 정답률이 70% 이상 넘어가요. 대부분 맞는 얘기예요. 80%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쉬운 문제니까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다음 2번 문제부터 2번 문제. 2번 문제 A 어쩌고 나와있죠? A 어쩌고? 그럼 A라고 기호를 줬으면 분명히 지문에 표시가 있을 거야. 지문으로 돌아가봐.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면 네 번째 문단이겠지. 네 번째 문단. 그러면 어떤 태도로 문제에 임해야 되겠어? 네 번째 문단에서 A의 내용을 읽고 이번 문제를 도전해보는 거야. 이 말은 다섯 번째 문단까지 넘어가지 않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 문단까지만 읽고 2번이 풀렸으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알았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다음 3번 봐. 3번. 3번은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보통 보기 문제는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이나 어떤 원리나 과정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추론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순서가 만약에 내가 너네라고 한다면 4번 풀고요. 2번은 네 번째 문단까지 읽고 한번 도전해보고요. 1번 문제 내용일치 문제니까 가볍게 풀고 마지막에 3번 문제 내 남은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할 거야. 아마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쉽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려운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텐데 보통의 경우에 이렇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꼭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라. 알았지? 그래야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럼 이제 문제 먼저 보고 정했죠? 순서 정했고 이제 다시 지문으로 돌아서 지문을 읽어야 되겠지. 지문 읽고 아까 우리가 정한 대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해요. 이제 1교시 때도 봤겠지만 우리 교재에는 해설이 없어. 해설이 없고 정답만 쭉 있어요. 이제 채점을 하겠죠?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단 말이야.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야. 이 다음부터. 이 다음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에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지 선지가 5개예요. 아까 전에 1번 문제는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였죠.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이 만약에 2번이었어. 내가 2번 찍어서 맞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를 생각을 해봐. 1번 읽고 얘는 X, 2번은 O, 3번 X, 4번 X, 5번 X 해가지고 2번 골라서 맞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너네가 이 5개 선지의 OX 판별을 할 때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는 오로지 여기만 있어야 돼. 지문을 근거로 나머지 4개는 X고 얘는 동그라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번을 골랐을 거 아니야. 맞죠? 이 흔적을 남겨. 교재에다가. 모든 문제의 모든 선택지의 OX 판별의 근거를 옆에다 달아옵니다. 숙제하실 때. 다음 주에 2강 예습해오는 게 숙제거든요. 2강 예습할 때 전부 다 달아오세요. 항상 근거는 지문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1번에 2번 선지를 고를 때는 네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맞다고 판정을 했다. 라고 한다면 선지 옆에다가 네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이렇게 쓰세요. 근데 문단 줄 쓰기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문단은 알파벳 P로 쓸 거고 줄은 S로 쓸 거고.
다 비슷하게 써오란 말이야. 그럼 1번을 x로 판정한 근거는 뭔데?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줄 써오란 말이야. 5번이 x인 이유는 뭔데? 세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 써오시라. 우리가 이걸 너희들에게 1년 내내 시킬 건데 이걸 왜 시키냐면 답이 2번인 것 같아서요. 나머지 1, 3, 4, 5번이 틀린 것 같아서요. 2번밖에 답이 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것 같아요. 이딴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지문에 정확히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답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정원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 이걸 무수히 반복하는 거예요. 알았지? 감에 의존해서 찍으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여러분들은 아직 공부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근거를 명확히 하시고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셔라. 근데 문제를 풀면서는 이렇게 못하겠죠. 다 풀어놓고 더 해보는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3번에 써있지. 틀린 문제는 무제한으로 두고 다시 풀어봅니다. 1번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 풀이할 때 순서 잡아서 풀고 한 문제 몇 분 넘기면 안 되냐면 2분을 넘기면 안 돼요. 한 문제 2분 제한 시간을 주시고 지문 세트 하나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1강 같은 경우는 4문제 딸려 있는데 어휘 문제가 하나 껴있으니까 7분 내에 지문 다 읽고 문제 다 푸는 거예요. 처음에 초반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근데 다 풀고 나서 내가 2번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나는 정답을 4번을 골랐는데 정답은 2번이었던 거야. 그럼 틀린 거잖아. 이렇게 틀린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시 풀어봅니다. 이러면 내가 처음에는 4번 골랐는데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풀어보니까 정답을 맞힌 거야. 그럼 얘는 내가 왜 틀린 거니? 왜 틀린 거예요?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틀렸지. 그죠?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정답을 맞췄으면 이 문제를 왜 틀렸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틀린 거야. 시간이 부족하니까.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얘는 여러분들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시간이 부족한 게 왜 문제가 아니죠? 저는 시간 부족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방법을 알려줄 수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을 씹어 먹을 거예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로지 딱 하나만 난 떠올라요. 시간 부족을 해결하려면 아까 저기서 뭐죠?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 여러분들이 게임을 좀 하나요? 안 하나? 나는 롤을 한 6년 하다가 3년 전에 끊었거든. 뭐 어떤 게임은 상관없는데 내가 처음에 챔피언 고르는 창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챔피언 그 일러스트만 여기 쭉 있어요. 일러스트만. 근데 얘네 얼굴을 봐도 이 챔피언이 어떤 친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딱 갖다 대면 얘가 어떤 이름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롤할 때는 하나씩 다 이렇게 보고 한 거야. 근데 한 3년 하니까 이제는 리신이 여기쯤 있다는 걸 눈 감고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 사러 집에 가잖아. 그럼 아이템 창도 있다는 식이야. 그리고 일러스트만 둘러있어 이게. 무슨 약인지 몰라. 무슨 아이템인지 몰라요. 근데 한 3년 하니까 눈 감고도 아이템 삽니다. 템 사는데 5초면 끝나요. 사실 5초도 낭비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무수히 반복하잖아요. 그럼 익숙해진다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이에요. 괜찮아. 알았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 맞지? 내가 아까 알겠지?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는 읽기 태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 번 했으니까 내일 2번 해야지, 내일 모레는 3번 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어. 왜냐면 앞으로 남아있는 320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320번씩이나 반복하는데 안 빨라진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 그거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에 너무 시달리지 말라. 아직은. 근데 이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공부 재능이 좀 없거나. 알았지? 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내가 4번 골라 틀렸는데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고 풀어보니까 어머 씨발 또 4번이 나왔어. 이거는 문제야. 또는 1번이네? 이런 건 문제인 거야. 이 친구들은 문제야. 얘네들은 이런 거야. 아예 지문을 못 읽었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완벽하게 틀렸어. 지문의 내용은 대충 이해했지만 그 사고의 흐름에 어딘가에 오류가 생겼어. 얘네들은 문제야.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와서 할 일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걸 수업 시간에 체크해 가는 거야. 문제들은 웬만하면 자세히는 안 풀어주는데 정말 중요하거나 오답들이 높았던 문제들은 내가 자세히 다 풀어줄 거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틀리거든 그거를. 근데 그걸 내가 왜 틀렸는지를 한번 반성을 해보시고 내가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보시고 나의 사고의 흐름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꼭 수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내가 해줄 수 없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니네 뇌를 끄집어 내가지고 해줄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이 과정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예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가진단을 해가지고 오셔야 수업 시간에 얻어가는 게 있는 거야. 알았지? 아니 보면 문제 다 풀어놓고 채점 열심히 했어. 틀렸어. 다시 안 풀어보고 그냥 씨발 몰라. 이러고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그럼 수업 시간에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 반드시 자가진단 하셔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틀렸다고 그런다면 얘는 그냥 질문할 것도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질문하시거나 수업 시간에 얻어가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다. 알았죠?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좋아.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읽기 태도에 대한 점검이고 마지막은 지문의 구조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무수히 반복을 할 테니까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1차적인 목표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문을 읽고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이자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문을 썼다고 생각하면 안 돼. 출제자는 철저히 문제를 내기 위해서 지문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얘가 목적이에요. 문제를 쓰기 위해서 지문을 쓴다. 다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지문을 쓴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정보가 많이 없지. 수업 시간에 다룰 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디에서 문제가 자주 나오느냐 이걸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수능의 역사가 지금 벌써 몇 년이야. 9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수능에 출제된 그 기출문제들을 쭉 보시면 일정한 틀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이 있고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학습할 거예요. 첫 번째는 지문의 구조이고 두 번째는 지문의 세부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세부 내용은 뭐 달리 쓰면 세부 출제 요소입니다. 세부 출제 요소. 얘는 구조에서의 출제 요소. 이것들을 지문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찾아볼 거고 수업 시간에도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구조도는 저 읽기 태도를 점검하는 건 내가 이 세부 내용을 서술해주는 문장을 읽었을 때 내 스스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거 공부할 때 있잖아. 선생님이 막 지문을 해석해주다가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문 같은 게 나오면 딱 멈추고 이거 막 설명해 주시죠. 그치? 야 이런 구문이 나오면 A가 아니라 B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어도 먼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물결이야 아니면 일자야. 일자가 중요한 거지. 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랑 얘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얘랑 얘는 서로 대립적 관계라는 얘기죠. 그치? 이런 거야. 이런 거.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을 읽고 아 얘랑 얘는 이런 관계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지문을 한번 쭉 읽고 문제를 풀고 오답도 하고 PS도 붙였어.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특정 구간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자동적으로 했는지를 점검해보는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할 일은 지문의 구조를 한번 그려본다.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 국어 지문은 일정한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려본다. 근데 얘는 처음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자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내가 직접 그려줄 거니까 잘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 다음 시간 예습하실 때는 스스로 한번 해본다. 해서 가지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 똑같이 내가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5번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오셔야 되는 건 뭐야? 예습이야. 예습을 안 해오면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반 화성터를 보내고 집에 가는 거야. 너무나 안타깝게. 반드시 예습해 오셔야 돼요. 실제로 작년에는 예습을 안 해오는 어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내쫓았어요. 그 숙제 안 한 상태로 여기 앉아있으면 저 앞에 멘토 언니 옆에 가가지고 숙제 시켰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모방 들으라고 했어.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내보냈어요. 나가 이랬지. 걔네 지금 다 어떻게 됐을까? 다 망했지. 반드시 숙제해와. 아니 진짜 내보낼 거야. 얼마나 쪽팔린지 알아요?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 공부 졸라고 후원생이 졸라 갈리구나. 공부 안 했다고. 꼭 해와. 알았죠? 자, 본격적으로 공부 좀 해보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습이 안 됐으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풉니다. 지문 읽고 문제 푸는 데까지만 줄 거예요. 채점 나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공부 나랑 같이 하고. 알았지?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37분이니까 45분까지 딱 주면 돼요. 시간 안에만 푸는 거야. 시작!
1분만 더 줄게요. 자, 못 풀어서 찍으시고. 됐죠? 1번은 5번, 2번은 2번, 3번은 5번, 4번은 4번.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특별히 지문 전체를 다 읽어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안 읽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문 숙지를 하고 오셔야 돼.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한다고 그랬냐면 세부 내용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출제 요소를 점검해 보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지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한 문장씩 읽으면서 해볼게 한번. 첫 문장.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보였어야 되는 반응은 뭐냐면 출제자가 어떤 특정한 방향을 서술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칼로릭이 곧 열이죠. 열이 곧 칼로릭이고, 그치? 근데 이 칼로릭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대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높은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해도 어떻게 문제 내고 싶어요? 이렇게 내고 싶지. 보통 이렇게 냅니다. 반대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안 읽는 친구들은 낚여버리죠. 언제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방향을 서술해주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호박을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첨언을 하면 이제 쭉 보니까 뭐 지문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읽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쭉 읽는 친구들도 있는데 표시를 하는 친구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지문에다가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네모를 치거나 세모를 치는 친구들은 어디다가 해야 돼? 이런 데다가 해야 돼. 이런 데다가 해야 문제 풀 때 빨리 찾아 돌아올 수 있어. 알았지?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죠. 또 방향을 서술해놨죠.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간다. 뜨거운 물체에서 출발해가지고 차가운 물체로 간다. 근데 얘는 사실 1P 1S에서 읽었던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하고 똑같은 진술이야. 그 다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 정말 중요한 문장이에요. 보세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과학자들의 관심사라고 써있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첫 문단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이 글 전체의 중심 화제를 제시해주는 문장이에요. 다시 뭐를 제시했다고? 이 글 전체에 뭘 제시했다고 그랬어요? 중심 화제. 이 글 전체의 중심 화제. 보통 글 전체의 중심 화제는 첫 문단에 써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취했어야 될 두 번째 태도야. 1피의 가장 마지막 문장을 읽고 이 지문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제시했는지를 서술해주는 글이구나 를 파악했어야 돼요. 이걸 파악하게 되면 뒤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이 있지. 그치? 그 문단들을 읽으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돼? 과학자들이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어냈는지를 갖다 정리하면서 읽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야. 첫 문단에서 중심 화제를 찾게 되면 앞으로 글이 전개될 방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한 대로 읽어 나가시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 중심 화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지문 전체 구조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누구의 견해가 나옵니까? 카르노의 견해가 나오지. 카르노가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해서 어떻게 떠들어졌는지가 나오는 거죠. 아니 참 안 되고. 세 번째 문단에 누가 나와요? 줄이 나오죠? 네 번째 문단에 누가 나와? 누가 나왔어? 톰슨이 나왔지. 그 다음 또 누가 나왔어요? 클라우디우스가 나왔죠. 봐라. 카르노, 줄, 톰슨, 클라우디우스가 각자의 방식으로 뭐라고 떠듭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떠들어? 얘에 대해서.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에 대해서 떠드는 거예요. 봐. 이게 지금 글 전체 중심 화제죠? 그 밑에 나와 있는 하위 내용들은 전부 글 전체 중심 화제로 수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떠들어댔기든 오로지 그 주제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열기관의 열효율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첫 문단 읽으시면서는 반드시 뭘 찾으라고? 중심 화제를 찾아라. 중심 화제를 찾으시고 앞으로 글이 전개될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해봐라. 알겠지?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이 카르노와 줄과 톰슨, 클라우디우스가 주장한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문제에서는 그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과학시험을 보는 게 아니죠. 과학시험을 보는 게 아니죠. 카르노가 무슨 내용을 주장했는데, 줄이 무슨 내용을 주장했는데, 톰슨이 무슨 내용을 주장했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무슨 내용을 주장했는데 를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출제자들이 더 빈번하게 물어보는 건 각각의 과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 견해들이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대. 이걸 더 궁금하게 해요. 이게 수능 국어 지문의 일정한 틀이라는 거야. 이렇게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여기서 볼게요.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면 우리 출제자들은 성격이 파탄자여가지고 언제나 뭘 시키냐면 비교를 시켜요. 언제나 비교를 시킵니다. 카르노가 A라고 주장했어. 줄이 B라고 주장했어. 톰슨도 B라고 주장하네. 클라우디우스는 A라고 주장하네. 그런 관계가 보이지. 얘랑 얘는 한 편이고 얘하고 얘는 뭐야? 또 한 편이야. 그리고 이렇게는 서로 대립적으로 나타내는 거지. 알았죠?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이 있겠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겠죠? 또 이들의 차이점이 있겠죠? 출제자들은 성격이 뭐라고? 파탄자라고. 단순하게 정보를 물어보지 않아. 언제나 비교를 시키고 그들의 공통점은 뭔지 차이점이 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첫 문단 딱 읽으시고 과학자 글이 나왔지 이렇게 마지막에. 그치? 그러면
두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과학자들의 견해가 소개가 될 텐데 이 새끼들이 각각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일단 1차적으로 할 일이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비교해 보셔야 돼.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맞힐 수 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문제가 나왔죠. 2번 문제가 그거예요. 2번은 아까 전에 A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근데 사실 A를 뜯어보면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야. 이건 문제풀이 한번 더 볼게. 알았죠? 기억해도 이건 이따가 한 번 더 하고. 좋아. 두 번째 문단.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질문을 해볼게. 나 지금 질문하는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 질문을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칼로릭이 남았다는 잘못 읽은 거야. 이 질문을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이 글의 내용이 뭐였지? 칼로릭 이러면 안 돼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얘다. 머릿속에 이게 떠올랐어요. 그랬죠? 혹시나 여러분 머릿속에 칼로릭이 남았다면 내가 잘못 읽었구나 반성하시면 돼. 알았지? 좋아. 두 번째 문단.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거까지 끊어봐. 얘도 중요하지. 어떤 변화를 서술해주는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열기관은 다시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해서 저온으로 방출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일을 한다고 그랬죠. 따지고 보면 열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달리 얘기하면 열을 일로 바꾸는 기관이야. 맞죠? 변화되기 전에 열이 변화 후에 일로 바뀌는 거야. 얘도 문제 내기가 너무 쉽지. 얘네가 출제자라도 이렇게 내고 싶겠죠. 그쵸? 일이 열로 바뀐다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사실 1번이랑 비슷한 게야. 방향을 서술해주거나 어떤 변화를 설명해주면 선후관계 판단을 잘해야 돼요. 알았죠? 언제나 출제 후보니까. 그 다음 열 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거기 빗줄 하나 치고 별표를 한 2천만 개 정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문장을 비율을 서술해주는 문장이라고 얘기한다. 비율은 여러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추학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5분의 3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걸 국어적 진술로 바꾸면 이제 그런 구문이 나오는 거야. 이건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A에 대한 B의 B 또는 A에 대한 B의 비율.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밑줄 친 그 문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대비 B 이렇게 써 있어. 오호, 집중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장의 구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 쓸 수 있었냐면 분수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그 분수는 분자랑 분모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A가 분자야, B가 분자야? A는 자연스럽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런 구문이 나왔어. 이런 구문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수로 바꿔서 뭐 해야 돼? 써야 돼. 지문에 공간이 많지? 시험지에 공간이 많아. 이 구문 근처 빈 공간에다가 분수를 반드시 씁니다. 1차적으로 이거 쓰는 거야. 무조건 써놓고 하는 분수를 써놓고 상관관계 판단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를 판단을 해보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열 효율 한번 분수로 써볼까요? 열 효율. 자, 분모가 뭡니까? 분모. 앞에 게 분모라고 그랬죠? 맞지? 앞에 게 분모야. 그러면 분모는 열이지. 맞지? 분자는 뭐야? 한 1이죠. 그쵸?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 이렇게 써놓고 뭐 하라고? 비례 반비례 관계를 판단을 해보라고. 여러분 그래도 산수는 좀 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배웠잖아요. 그치? 결과값인 열 효율은 열과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한 일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열을 많이 얻을수록 열 효율은 올라가 떨어져요. 상이 떨어지죠. 일정한 열을 받고 있는데 일을 점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 효율은 커지는 거예요. 알았지? 다시 첫 번째야. 지금 이따위 구문이 나오면 반드시 분수로 쓴다. 써놓고 결과값과의 비례, 반비례 관계를 판단해 놓는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호록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알았지? 알겠죠? 계속 읽는다. 그 다음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를 칼로리 기온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또 방향을 서술해놨죠? 이런 분들은 체크 잘 하시라고 그랬어요.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항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 하나 있네. 물의 양과 항일의 양의 비.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물의 양을 분모해요. 항일의 양을 분자해요. 아니 선생님 왜요? 지금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를 갖다가 수력기관이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열기관의 열 효율은 분모에 뭐가 들어갔어? 열이 들어갔고 분자에 1이 들어갔지? 수력기관도 마찬가지잖아. 1이 분자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물이 들어가야 자연스럽지 않겠네? 알겠죠? 알았죠? 그렇게 써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이 높이 차이에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또 나왔네요. 방향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 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이전한다는 것이었다. 자, 네 번째. 만약에 지문에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또는 이, 그, 저 따위에 관형어나 관형절이나 관형어 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그, 저를 뭐 해야 돼요? 특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놈들이 뭘 지칭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 이러한 두 온도라고 했는데 뭘 지칭하는 거야 이게? 고온, 저온. 고온에서의 열원, 저온에서의 대기라고 했지? 두 온도차를 의미하는 거지. 고온과 저온의 온도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 열 효율을 결정한다. 이게 카르노의 핵심 주장인 거예요. 카르노 견해를 간단하게만 도식을 하면 카르노는 무슨 이론에 기반을 두고 설명했냐면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열기관의 열 효율을 설명한 거야. 근데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열기관의 두 온도 차이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게 카르노의 주장이야.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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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문 전체 중심화제라고 그랬어. 그치? 카르노의 주장을 중심화제랑 연결을 시켜놔야지.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 내용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문단. 한편 1840년대에 줄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해나갔다.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1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1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나왔죠. 이거는 너무나 쉬운 부분이어가지고 그냥 호로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주 쉬운 거예요. A, B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아 A가 B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역학적 에너지인 1.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하고 1하고는 뭐야? 같은 거지. 그렇지? 그 다음 하나 더.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글이 나왔어. 바뀐다 그랬지. 바뀌는 건 뭐야? 변화지.
변화하면 전과 후를 잘 뭐라 그랬죠? 그치? 줄이 보기에 뭐가 뭘로 바뀐대요? 1이 열로 바뀐대요. 안 써도 돼. 이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내가 쓴 거야. 이거 체크했어야 돼.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 줄이 보기에는 1이 열로 바뀌는구나. 근데 뭐라 그랬어? 1은 곧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랬지? 그럼 달리 서술로 한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바뀐다. 또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계속 봐. 줄은 이렇게 1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으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혹시 등가성의 뜻을 몰랐다 손 들어볼래요? 등가성? 등가가 뭔지 모른다. 다 아네요. 줄이 주장한 첫 번째는 뭐냐면 열과 일은 등가성을 갖는다.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내용이랑 똑같아. 역학적 에너지가 열이고 열이 1로 바뀌는데 여기서 열과 일은 뭐라고 또? 같다고. 가치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곧 1이라는 얘기지. 근데 아까 전에 역학적 에너지가 열이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는 2인 거야. A는 B고 B는 C니까 C는 A인 거지. 맞아요? 등가성이야. 등가성 첫 번째 주장이. 그 다음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며, 그러니까 아까는 역학적 에너지만 열이고 일이었는데 여기에 화학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무시하고 에너지 전체가 열이고 그게 곧 일이고 일이 에너지인 거죠. 그냥 줄의 주장이죠 이게. 이게 등가성. 그 다음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됩니다. 자, 그럼 줄의 주장 두 번째가 뭐예요? 에너지는 보존된다. 까지 읽었지. 내용 정리는 되죠? 그쵸? 그런데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 지문의 중심 화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문장까지 해가지고 줄의 주장은 끝나. 근데 출제자가 성격이 진짜 파탄되어가지고 중심 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지. 줄이 열기관의 열 효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가 안 알려줘요. 엄청 불친절하죠. 이런 경우는 명심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심 화제가 문단에서 언급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아까 전에 출제자들은 지문을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문을 쓴다고 하지 않았죠. 문제를 내기 위해서 지문을 쓴다고 그랬죠. 중심 화제가 언급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문제로 안 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 써준 거지. 두 번째는 뭐겠어? 안 써줘도 니네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이 경우는 몇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줄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스스로 열 효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 효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일단 뭘 활용해야 돼? 우리 아까 봤잖아. 이 식을 활용해야지. 맞지? 이 식을 활용해야 돼. 줄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열과 일이 같다고 그랬어. 그럼 분자하고 분모가 같으면 열 효율이 얼마나 나와야 돼? 1. 1은 몇 퍼센트야? 100%인 거지. 줄은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라고 주장한 것과 다름없다. 이해했어?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죠. 읽으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뭐를 기억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돼? 얘를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 얘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지문에 끌려가다 보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줄이 열기관의 열 효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지. 호로 읽고 넘어가 버리면. 이해했어요? 알겠지? 내가 지금 벌써 5번째 얘기하는데 지문에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언제나 중심 화제로 수정합니다. 만약에 지문에 내용이 안 나와 있다면 어떤 연관성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연관성이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문제가 안 나오는 거야. 그거 버리면 돼요. 이해 안 되면. 알았죠? 알겠지? 네 번째 문단.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재검토라는 건 검토를 다시 하는 거죠. 카르노의 이론을 왜 검토를 다시 하겠어요? 멀쩡하면 검토를 다시 할 이유가 없지. 근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가 직접 문제, 한계 따위의 단어가 나온다면, 또는 문장을 읽어보니까 그 의미가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은 두 가지. 첫 번째, 그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를 생각해본다.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과학자가 아닌데, 과학 전공자가 아닌데 해결 방안이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이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 거고, 그것을 해결한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이다 를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알았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뭐가 문제예요? 카르노의 이론이 문제인 거예요. 카르노는 자신의 이론을 뭘 기반으로 설명했어? 칼로리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했지. 카르노의 이론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 카르노 이론의 근간인 칼로리 이론도 아마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읽으면서 생각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알았지? 계속 봐. 계속 볼게요. 특히 톰슨은 칼로리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니까 카르노를 깐 사람이 누구야 지금? 톰슨이지? 톰슨이 카르노를 깠죠? 그러니까 관계가 바로 보이죠. 색깔을 달리할게요. 카르노하고 톰슨은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적 관계인 거야. 그리고 톰슨이 카르노를 깔 때 그 기반으로 뒀던 이론이 뭐냐면 줄의 이론입니다. 줄의 열과 일의 뒷과서, 에너지와 일의 뒷과서,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면 카르노하고 줄도 마찬가지로 뭐야? 서로 대립적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고, 앞으로 1년 내내 무수히 많이 써먹을 거예요. 오늘 공부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저렇게 대립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쌍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대립쌍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 아까 1부 시대도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수능에서는, 수능국어에서는 이렇게 대립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폭력적인 논리가 통합니다. A와 B가 만약 대립적 관계라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을 긍정하면 나머지 한쪽은 자동적으로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한쪽을 부정하잖아? 그럼 나머지 한쪽은 굳이 출제자가 손 아프게 입 아프게 말해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출제자들은 언제나 성격이 파탄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쪽만 설명해줍니다. 얘네들이 대립적 관계거든? 근데 A는 이래. 그럼 우리는 지문에 안 나와도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알았지? 자, 이걸 가지고 해보자 그러면. 아까 전에 카르노하고 줄은 무슨 관계라고? 대립적 관계라고 그랬지? 줄은 열과 인이 뒷가성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그랬어. 그럼 카르노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열과 인은 분가가 아닌 거지.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톰슨도 마찬가지겠죠. 톰슨은 줄이랑 변화가 똑같잖아. 톰슨은 에너지와 열과 에너지와 인의 뒷가성을 인정을 한 사람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인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리가 돼? 돼요? 오케이,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시고 2번 문제를 봅시다.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도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리기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자, 직관적으로 우리가 아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칼로리 이론은 설 자리가 없다. 맞죠? 얘는 과학자들이 인정을 못하는 이론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다시 한번, 이거는 지문 앞에서 나왔어요. 열기관은
고온에서 칼로릭을 받아가지고 저온으로 칼로릭 이동하면서 뭘 한다고 그랬어?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칼로릭이 전부 방출된다고 그랬어. 전부 고온에서 칼로릭이 있었겠죠? 저온으로 칼로릭이 이동하겠죠? 근데 쭉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 전부 방출된다고. 이게 뭐에 위배된대? 에너지의 열과 일과 에너지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된대. 그럼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봐봐. 열기관에 칼로릭이 10만큼 들어간다고 칩시다. 저온으로 그럼 10만큼 이동하겠죠. 근데 얘가 최종적으로는 다 뭐 된다고 돼 있어요? 방출된다. 방출된다는 건 남아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숫자 10이 뭘로 바뀌는 거야, 결국? 0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요? 숫자 10이 0으로 바뀌는 거예요. 칼로릭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은 5만큼 했대요. 줄이 보기에,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이해하기 어렵죠. 다시 한번. 카르노는 뭐라 그랬어? 열을 방출하면서, 칼로릭을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줄은 뭐라고 그랬죠? 열과 일이 상호 뭐 된다고 그랬어요? 전환된다고 그랬죠. 맞지? 그러니까 줄이 보기에 만약에 일을 10을 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칼로릭은 남아있지 않은데 일이 새롭게 생겨난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줄이 보기에 전환되는 게 아니라 방출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2번인 거죠. 그러니까 2번인 거죠. 칼로릭 이론에 따르면, 카르노의 주장에 따르면 도대체 열기관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답 2번이고 그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4P, 3S, 4S 써야지. 4P, 2S, 3S 근거다 쓰라고 그랬어. 4P, 2S, 3S. 그 다음, 하지만 지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면 관계가 또 보여야 되겠죠? 클라우지우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얘는 같은 편이 되죠. 이렇게. 그럼 관계 설정이 다 됐지. 이렇게 대립적 관계, 이렇게 대립적 관계, 이렇게 대립적 관계, 이렇게 대립적 관계, 이렇게는 같은 편.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다가 문단 번호만 딱 써볼게. 카르노가 2번째 문단이야. 줄이 3번째 문단이야. 톰슨이 4번째 문단이야. 클라우지우스가 4번째, 5번째 문단인데 5번째 문단에 더 많이 써있어. 이렇게 구조를 잡아놓고 보면 문단 간의 관계가 보이는 거야. 2P하고 3P는 대립적 관계인 거야. 같은 관계예요. 똑같은 관계, 같은 편이라고. 4P, 5P는요. 대립적 관계가 되겠죠. 응? 이런 게 지문의 구조야. 이런 게 지문의 구조. 이거 알겠지? 이딴 식으로 과학자들을 쫙 써놓으면 언제나 뭐 한다고 그랬어? 비교하게 시킨다고 그랬지? 우리 2번 풀었죠? 2번의 정답이 2번인 건 궁극적으로는 뭘 물어본 거냐면 니네 카르노와 줄의 차이점 알아?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차이점, 공통점, 반칙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다음 그는 4P5S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사실 4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 어디에서 확인했지? 어디에서 읽어본 적이 있지? 어디 있어? 앞에서 읽었잖아요. EP의 마지막 문장. 이러한 두 온도에 의존한다. 열기관의 열효율은 이러한 두 온도에 의존한다. 이게 카르노의 주장이었고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클라우지우스. 두 정보를 연결시키면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 다음 OP. 클라우지우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방향성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누가 봐도 얘는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자, 방금 읽었던 그 문장, 방금 읽었던 그 문장에 비추시고 정말 중요하다는 표시를 하세요. 얘도 이제 구문이거든요. A가 아니라 B, A와 달리 B. 이러면 요 앞뒤 A, B는 서로 대립적 관계야. 알았지? 문장에서 이런 것들로 두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A와 B는 서로 대립상. 그리고 대립상은 이런 공식이 통용된다고 했죠. 그죠? 한번 해보는 거야.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그랬어요. 열이 일로 전환될 때, 일이 열로 전환될 때, 열이 일로 전환될 때.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일이 열로 전환될 때 파란색, 열이 일로 전환될 때 빨간색. 근데 그 문장에는 뭘 서술해 주냐면 열이 일로 전환될 때는 열 효율이 100%가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안 된대요? 열이 일로 전환될 때는 열 효율이 100%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 그러면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야, 여기서? 열 전부가 일로 전환될 수 없대. 그럼 숫자 써봐. 열이 10이라고 한다면 1을 9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분모가 큰 거지? 그럼 10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 맞지? 맞지? 맞죠? 100%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이론에 따르면? 클라우디우스 이론에 따르면.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얘네 둘이 대립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파란색 화살표에서의 열 효율을 추정할 수 있지? 이때는 뭐가 될 수 있어? 100%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다시. 구문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 둘은 서로 대립적 관계인 거야. 한쪽을 설명해주면 다른 한쪽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응? 좋아. 그래서 클라우디우스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금에서 얘기했던 방향성하고 비대칭성, 이 두 가지가 클라우디우스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 쓰고 싶은 친구들은 밑에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방향성,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전환될 때 비대칭성이 있더라. 열 효율은 열에서 일로 전환될 때는 100%가 안 된다. 지금 우리 공부한 내용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다가 구조에서 8개. 아마 매 지문마다 이 정도는 공부를 할 거야. 근데 너네 이제 필기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부한 이러한 읽기 태도와 방법론만 매 시간 정리해보잖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양이 적어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습득하기 어렵다고 그랬지. 오늘 공부한 이 내용들을 다음 시간 예습하실 때, 잘 보고 한수 모의고사 푸실 때 직접 적용해봐야 돼. 써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얘는 아직 여러분들은 자동화가 안 돼 있잖아. 아직 자동화가 안 돼 있어. 자판기 버튼 딱 누르면 바로 음료수가 돼요, 여러분들. 문장을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알았지? 의식적으로 해보셔야 돼. 요 구조도도 아주 약간 좀 거칠긴 한데, 한번 그려보시고. 그래서 그 지문 옆에 일나무석 칸 있죠? 거기다가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설명의 대상이 스텝 1이. 그죠? 스텝 1이 설명의 대상이죠. 여기다가는 글자 이거
지금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스텝 중에서는 문단 어려움이겠지? 매 각 문단마다 핵심어를 찾아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중심 내용 요약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휘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국어사전 검색해보시고 마지막에 글의 구조도 한번 그려보시고. 알았죠? 문제 빠르게 풀고 끝냅시다. 2번은 아까 풀었고 4번은 안 풀 거고 1번 정답은 5번이에요. 근거는 네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있었죠. 아까 전에 클라우디우스가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 네 번째 문단 끝에 근거가 있어. 1번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하는 기관이다. 왜 틀렸죠? 왜 틀렸지? 방향 순환기가 바뀌었잖아요. 순서를 바꿔치기 한 거지. 일을 열로 변하는 게 아니고 열을 일로 변하는 거지. 아까 뭐라고 했어? 변화는 반드시 물어본다고 했어. 변화는 그 다음 2번 수력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길의 양의 비는 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에헤이 BP3S에 읽어보시면 온도 차이가 아니라 뭐야? 온도 차이가 아니고 높이 차이지? 높이 차이. 그 다음 3번 칼로리 기원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 쇠구슬의 질량은 증가한다. 1번 문제 틀린 친구들이 전부 3번을 모릅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시력에 문제가 있겠죠? 1pS 뭐라고 돼 있어요? 칼로리는 질량이 없다. 온도가 1도든 100도든 1000도든 1조도든 질량은 무조건 제로일 거야. 그죠? 그 다음 4번 칼로리 기론에서는 칼로리를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입자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순서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방향을 선택해주거나 변화의 지점이 있다면 반드시 선지로 나온다.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얘도 그거가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대만의 3번인데 3번 맞은 사람 들어보세요. 3번 맞은 사람. 한 명이에요. 두 명이구나. 두 명. 맞았어요? 오, 많이 맞았네. 어제 녹화 느리게 하면 안 되나? 어제 해도 되시고. 어제 저녁반 친구들은 2명 맞았어. 13명 들어왔는데. 엄청난 그력이 많이 오지. 정말. 이 정도의 오답이면 평가원장이 사퇴해야 돼요. 말도 안 되지. 아니 10명 중에 3명만 맞히는 문제가 이게 유성열한테 혼날 거 아니야. 킬러 문항이라고. 자, 이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딱 개념만 알려주고 끝낼게. 우리가 3점짜리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들은 다 보기 문제입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전부 보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보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가끔은 뭐 그림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보기가 한 4줄 5줄 돼요. 그 다음 요 밑에 뭐가 있어? 선지들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무지성으로 보기를 그냥 읽어요. 그래 보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1번을 쭉 읽고 판단해본다. 모르겠어. 2번 쭉 읽어. 모르겠어. 밑으로 지금 돌아내십니다. 3번 쭉 읽어. 모르겠는데 해석이 이제 어디로 가? 보기로 가. 다시 보기를 읽어. 그리고 다시 판단해봅니다. 내가 정신이 아닌데 왜 모르지? 또 판단이 안 되잖아. 이제는 4번, 5번까지 가는 거야. 그냥 내가 모르겠다 이러고. 근데 아직 판단이 안 되지. 그 밑에 둘 중에 하나야. 어떤 친구들은 다시 보기를 읽거나 아니면 찍어버리거나. 이러니까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틀리는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보기를.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보기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이 이해한 내용을 우리가 앞서서 읽은 지문과 연결시켜야 돼요. 지문과 연결시켜야 돼요. 지문이랑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출제자들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 지문을 쓴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지문은 문제랑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거야. 보기도 문제지. 그러니까 지문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보기랑 연결시켜야 돼요. 지문이랑. 알았죠?
지문이랑 언제나 연결시켜야 돼. 이래 놓고 뭐 해야 돼요? 선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선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야. 보기랑만 연결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문이랑 연결시켜야 돼. 알았어? 보기하고 선지만 와리가리를 충분할 게 아니고 보기를 일단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문과 충분히 연결시켜 보고 그 다음에 선지도 지문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알았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 거고 다음 시간에 직접 해볼 거예요. 같이 이걸. 그 다음 이 문제는 사실 보기 해석 문제 아주 뭐 결정판이죠. 첫 줄에 뭐라고 나와있죠? 줄의 실험과 달리. 오, 줄의 실험과 달리. 우리 아까 전에 배웠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배웠지?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나와야 돼? 줄의 실험이 있는데 보기의 실험은 줄의 실험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맞지? 그럼 줄의 실험의 결과는 아까 전에 뭐였죠? 줄의 실험의 결과는 뭐였죠? 줄의 핵심적 주장이 뭐였죠? 열과 일은 서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는 뭐 된다고요? 보존된다. 그럼 이게 서로 대립적 관계니까 여기서는 뭐가 통한다고 그랬어? 열과 일이 서로 대칭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치? 하나 더. 이 글의 중심하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웠네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 줄은 열효율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열기관은? 이거는 100%라고 했죠. 그쵸? 그럼 보기에는 100%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보기에서 줄의 실험과 달리 그랬는데 결론을 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문의 100% 아니라고 하는 누구야? 클라우지우스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기는 클라우디우스의 실험일 거야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리고 공식 나왔지 보기에. 분수식 나왔지. 열의 일당량을 어떻게 구하세요? 분모가 뭐예요? 열이죠? 분자가 1이지? 맞지? 근데 이 분수식은 뭐랑 똑같았어? 저기서 줄에 열 효율이랑 똑같아. 줄이 난다. EP에 나와있는 열 효율이랑 똑같은 거야. 맞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지문을 읽으면서 상관관계 판단해봤지? 맞죠? 오케이. 이렇게 정보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3번 문제 틀린 거 괜찮아요. 3번 문제 틀린 거 괜찮은데 적어도 선지에서 1번, 2번은 안 골라야 돼요. 1번, 2번을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줄의 실험 결과랑 달라야 되는데 같다고 써놨잖아요. 이해해서 무슨 말이지? 만약에 틀린 친구가 있는데 이 구문을 학습을 해놨다면 1번, 2번은 안 골랐겠지. 그지? 3번 봐봐. 3번.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이 많을수록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커진다. 이거 뭘 이용하면 돼? 분수식을 이용하면 돼. 뭐가 커진대? 선지에서. 분자가 커진대? 분모가 커진대? 분모가 커진대잖아. 분모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야지.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클라우지우스는 열 효율이 100%보다 높아진대요? 낮아진대요? 낮아진다고 그랬잖아. 여기 써놨네. 비대칭성. 열이 1로 전환될 때는 100%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 정답이 몇 번이야? 5번이지. 낮아져야지, 줄보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내가 뭐 해오라고 그랬어, 다음 주에. 2강 예습해와야 돼. 2강 예습하시면서 오늘 공부한 이 읽기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용해본다. 실제로 적용을 해본다. 일라 분석 다 채워오신다. 선지 분석 다 해오신다. 알았죠? 알겠지? 고생들 하셨고. 여러분 이제 핸드폰 열어보시면 내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학원번호로. 특강 신청 문자거든요. 특강 신청 문자. 아까 전에 이거 안내 받았죠? 시간표 모르겠는 친구들은 요거 사진 하나 찍어 가셔도 되고 외우셔도 되고 시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특강이 있다면 신청을 꼭 하세요. 선생님 저 특강에 관심이 없어요. 특강 안 듣고 싶어요. 하면 신청 안 함을 터치하세요. 내가 거기 신청 안 함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설문을 해야 되는 거야. 설문에서 내가 특강 듣기 싫어 그러면 신청 안 함을 다 터치해줍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학원 문자를 너무 많이 생각하잖아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